골라 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자,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금융시장의 핫한 이슈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 없을 때 잠시 출몰 했었죠, 여기? 네. 네,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집중적으로 우리 박정현 연구원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이주열 신임 총재가 이제 처음으로 금통위를 했어요. 네네. 그죠? 네. 자, 뭐가 제일 그 채권을 보는 사람 입장으로 뭐가 제일 충격적이었었어요? 일단 외모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잘생기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그 시장에서 제일 나돈 얘기가 잘생겼다. 신임 총재가. 잘생기셨죠. 그다음에 안성기 닮았다. 오, 조금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좀 목소리도 좋으시고. 목소리 좋으시고. 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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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근데 저는 이제 뭘 봤냐면 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그 고유의 상이 있잖아요. 네. 강아지 상도 있고 네. 고양이 상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총재 보면서 느낀 게 이건 매상이다. 힘들다. 예, 아니 코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높으시지. 그래서 이렇게 매처럼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코가 잘 섰죠. 예.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 매파구나. 얼굴만 봐도 저 미아리 가서 하세요. 왕꽃선녀 같은 거. 얼굴만 봐도 알 정도면. 왕꽃선녀. 다음번엔 그럼 얼굴만 봐도 인상이다, 뭐 인하다 알겠네. 대충. 오케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성향은 그래서 이제 확실히 매파라는 인식이 좀 들었었는데 원래 이 청문회하고 이 신년 그 취임사 내놓을 때는 상당히 조금 발톱을 감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안 드러내고 최대한 중도에 가깝게 얘기를 했는데 다 내 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하기 이제는 뭐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멘트가 상당히 전형적인 매파에 가까웠고요. 실제 채권시장 반응도 환이 워낙에 강하게 빠져가지고 채권시장은 좀 반사이익 생각하면서 강하게 시작했는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시장은 약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이 하는 정통 총재 출연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은 지금 약간 조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긴장하고 있다. 자, 오늘 그 경기 전망도 그 같이 발표했죠? 한국은행? 예, 사실 저는 경기 전망은 그냥 한 4.0% 정도 이야기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뭐 또 미아리네. 이거는 근데 완전 쪽집게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전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3.8 전망을 했었는데 작년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숫자보다 나중에 이제 국민 개정 그 체계가 개편됐잖아요, 그죠? 네. 개편되면서 정확하게 0.2% 포인트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망에서 0.1을 얹으면 4.0이 되니까 아마 그 뉴트럴하게, 그러니까 중립적인 전망을 내놓을 거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다거나 더 나빠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중립적인 전망을 내놓을 거다. 그러면 그 체계 개편에 따른 그 폭만큼만 딱 바꾸면은 4.0이 되니까 그렇게 내놓을 거다라고 봤죠. 경제를 보는 제 입장에서 저는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물가 전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위험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뭔가 이 현실을 깨닫고 대책을 세워야만 된다라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 물가에 대한 한은의 전망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한은의 물가 전망은 너무너무 안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은이 지금 연간 2.1, 하반기 2.7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반기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생긴다는 거고, 지금 현재 물가가 낮은 거는 뭐 농산물 같은 쪽에서 작황이 좀 괜찮다 보니까 그다지 문제가 안 돼서 낮은 거다. 이건 일시적인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물가가 낮은 이유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요 부진이다. 수요 부진이라고 보는 게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수요 부진이라고 본다면은 하반기 물가가 2.7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계절성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그렇죠? 1월하고 1분기에 많이 오르고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3분기 가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4분기 좀 떨어지고 이런 그 숑방숑방하는 패턴을 가져가는데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요 패턴이 앞으로 요 패턴에 비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물가가 한 평균적으로 0.2 정도씩 아래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앞으로도 그 정도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원래 소비자 물가가 놀랄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1%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앞으로 4월부터는 원래 이 과거의 평균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부터의 그 장기 평균으로 돌아간다라고 계산하면은 가정하면은 1.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물가는 1에서 1.8 사이 어딘가 나올 것 같아요. 하는 근데 무슨 예, 자신감. 2.1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 잠깐. 그 1분기가 뭐 0.9나 뭐 하여튼 1 밑도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죠? 1분기가 1.1. 그러니까 평균. 그게 고치기 전에 0.9였던 예, 걸로 난 예. 알고 있거든 원래. 네. 그게 지금 뭐가 조정이 돼서 1.1이 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0.9란 말이에요 1분기가. 그렇죠. 예. 그죠? 1을 못 넘었고. 그럼 하반기가 2.7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0.2를 똑같이 조정한 걸 빼면 2.5란 얘기인데 네. 하반기에 2.5의 물가면 하반기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특별히 본 이유 중에 해외 발요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하반기 물가 상승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엔 기저효과 같아요. 기저효과? 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른바 작년 물가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여서 올해는 반대로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는 이제 높아지는 상저하고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전망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한국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우리만 물가가 낮은 게 아니라 다 하나죠. 유로존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우리만 지금 자꾸 어떤 정치적인 지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비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 때문에 이례적으로 물가가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를 책임지는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너무 물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물가 목표치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회하는 것도 이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총재의 판단은 일시적이어서 하반기 이후부터는 물가 목표치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는 총재가 새로 되시자마자 네. 첫 금통위에서부터 뭐 직무유기니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발언을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채권 시장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지 네,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환율이 9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고 그랬는데 당국이 용인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막았는데 뭐 갑자기 1,000원을 물론 1,050원 열어줬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막아주기는 어려워.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 금리 인상할 듯한 분위기를 보이시던데 그럼 외환시장에는 오늘 아무런 그 발언에 대해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총재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좀 크게 있었고요. 있었어요? 네. 나는 몰랐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네. 좀 환율이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기자회견 이후로. 예, 근데 사실 뭐 금리에 대한 전망보다는 총재가 뭐 쏠림을 예의주시하겠다 뭐 그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최인남 국장이 이제 그런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도 시장에 별 반응이 없다가 아무래도 이제 총재 스탠스가 어떤지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총재의 그 발언에 약간 시장이 놀라기도 했고 일단 회견 이전에 중국 수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이제 약간 아닌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그러니까 시장의 한것 같아요. 쏠림 현상을 주시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에 예. 시장이 움직인 거지. 예. 이제 매파적인 성향에 매파적이라서 대해서 움직인 건 아닌가요? 예, 사실 달러 환율은 우리 금리보다는 오히려 미국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 금리가 기조적으로 계속 급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물론 이제 달러 환율이 반응은 하겠지만은 미세의 조정에는 이렇게 달러 환율이 반응을 안 보통 한다?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저기 워낙 강세가 된 배경. 일단 이제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약간 분위기가 돈다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일단 보니까 펀드 플로우를 보니까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지난주에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금 유입이 됐더라고요. 신흥국 시장으로. 네, 그러니까 약간 괜찮은 신흥국엔 돈이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달러가 많이 약한 상황이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기대 약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도 견딜만 하나 보다 그런
인식이 드는 것 같아서 위안화 환율도 조금 빠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대외적인 요인이고 대내적인 요인은 일단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편제가 개편이 됐어요. 네. 예, 편제가 3월부터 이제 2월 데이터를 개편해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 경상수지가 한 700억 달러 정도 났었는데 그 BPM6를 적용을 하면서 100억 달러 정도, 정확하게는 한 91.8억 달러 정도 경상흑자가 이제 편제를 개편하면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 2월 흑자를 봤더니 1, 2월 합산해서 역사상 사상 최대 흑자예요. 79억 달러. 예.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도 경상흑자가 괜찮겠다. 오늘도 하느니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국자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3월 수출도 괜찮게 나오고 또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3월 26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주식을 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가장 큰 요인은 당국이 1,050원을 이제 방어를 했다는 그게 제일 큰 거 용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현호석 부총리께서 어제 그렇게 발언을 한 거는 네. 그건 진짜 용인을 한다는 의미예요? 일단은 이제 당국이 아니면 그 말 실수예요? 근데 저는 말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음모론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미국이 반기마다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4월하고 10월에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위안화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했어요. 너네 왜 자꾸 위안화 절하 시키냐. 이렇게 이런 비난도 했고 이제 이번 달에 환율 보고서 발표도 있고 사실 환율 조작국 면하려고? 네, 근데 조작국까지는 아닌데 사실 작년 계속적으로 경고를 받았었죠. 예. 한국이 그 성장 동력을 수출 이외에서 찾아라 그런 발언을 했고 계속적으로 좀 그 우리나라의 경상 흑자가 좀 과다하다는 얘기들 해왔는데 마침 과다했죠. 현재까지 바뀌면서 경상 흑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부담도 있었겠지만은. 물론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시장을 용인한 거에는 이제 그런 부담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이거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이제 뭐 좀 답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 이상적인 얘기지만 아니, 이제 누구는 내수 안 키우고 싶나? 키우고 싶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선물사 애널리스트에서 아무도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작년도 말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불러다가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고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시장에 계속 3년 내 박스권에 있고 갇히다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시킬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느낌을 저는 그때 받았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까지 불렀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박스권을 열어주자, 1,050원을 열어주자 그런 좀 의도도 있지 않았나 활성화 생각을 해요. 차원에서? 그렇게 정교한 생각을 많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이제,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도 설마 그렇게 정교하게 근데 1,050원이 얼마나 그 예. 중요한 레벨이냐면요. 일단 떨어졌네. 통상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면은 기업들이 선물한 순 매도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흑자가 나면은 이렇게 선물한 순 매도가 나기 마련이고 그 7년 8년도에는 중공업 수주를 많이 하면서 이제 선물한 매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2011년부터 환율이 1,050원, 1,200원 박스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1,050원만 오면 뭐 환율 뭐 빠지겠어 그러면서 해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흑자가 났는데도 기업들이 오히려 선물한 순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증권사 지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고객들이 대부분 달러를 많이 들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인이 개인이 할 거 없이 그냥 1,050원만 오면 수출 기업체들도 달러를 사요. 왜냐하면 당연히 당국이 방어를 해줄 거니까. 이건 달러를 들고 있는 데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원이 뚫리면 이게 또 지금은 이제 이러다 좀 알겠지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게 좀 오래 가면 업체들이 물량을 던질 거거든요. 던지겠지. 손절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또 많고 이게 뭐 개인들 얘기도 했지만은 업체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 하반기에서 약간 그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달러를 사는 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유학도 보내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니까 달러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사는 거겠지만은 여기 보면 거주자 외화 예금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여기는 뭐 위안화 예금 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그 기관들이 위안화 예금 투자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달러를 사서 쟁여두는 거예요.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1,050원만 오면.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원화에 대해서 별로 이제 베팅을 안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는 원화가 이제 강세 약세 베팅하기 상당히 이제 좋은 통화였는데 워낙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보통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하면 NDF는 그러니까 순매도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해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주식을 사긴 샀는데도 외국인도 원화 약세 베팅을 했어요. 주식을 사면서 원화 약세 베팅을. 그러니까 그냥 뭐 환율이 50원만 근처에 오면 당연히 당국이 개입을 해주고 박스권이 오래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1,050원이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다 지금 달러를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그 사람들이 다 달러를 팔아야 바닥이 남는다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반등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면 환율이 많이 오르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연구원님은 대부분 이제 국내 쪽 당국 입장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가 문을 열어준 건 맞는데 저는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지. 그래서 손님이 왜 찾아왔을까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주 전에 그 글로벌리하게 선진국과 신흥국의 펀더멘탈을 이제 비교하면서 여전히 펀더멘탈은 선진국이 좋다. 근데 금융자산의 가격으로는 신흥국이 뭔가 이제는 좀 싸 보여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정확하게 이 미국 주가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그냥 따로 가거든요. 3월 달부터 미국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이 다 그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올해 3월부터는 그게 오히려 좀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한문이들이 이거 미국 주식 다 해먹고 좀 비싸졌고 신흥국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뭐 펀더멘탈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가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머니플로우 자체가 신흥국으로 최근에 조금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런 그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던 그 촉발제는 IMF 자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 IMF가 그 전망치를 내놨는데 한국 경제 전망을 그 이머징은 떨어뜨렸지만 한국은 납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 중에서 뭐 사볼까 하는 찰나에 IMF의 판단으로는 한국은 괜찮은 나라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갔겠냐. 한국으로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선진국 주식시장이 약간 버블 논란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이 우리나라 신흥국 중에서도 괜찮은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이 좀 싸게 느껴지면서 그게 또 IMF 보고서가 촉발되면서 좀 이렇게 나는 냄새가 덜 나는 와이셔츠다 이거죠. 그런 그런 아니 오늘도 장 막판에 또 왕창 끌어당겨 놨대. 2008까지 2000 밑을 하회하고 막 이러다가 막 끌어당겨 놨던데 외국인이. 이게 마지막에 지금 선물 옵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끌어당긴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우리 최창경 의원이 못 나왔는데요. 네, 아마 이제 만기일 효과, 왜냐하면 이제 마감 효과, 동시 효과 때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게 좀 컸다고 봐야 되겠고, 사실 뭐 제가 저보다는 아마 정 박사님 주식 쪽도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최근에 주가 올라간 이유 외국인이 사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언제까지 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 흐름 달라질 거고 또 종목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 위주로 가는 그런 시장이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묘하게도 아주 이 미국의 주가가 3월 달 돼서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글로벌 이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교묘하게도 옐런 의장이 그 6개월 발언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다가 또 최근에 30일 날 보면은 또 그거 톤다운 시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글로벌하게 갑자기 또 유동성이 말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우리가 신흥국에서 돈을 이렇게 확 뺄 이유가 있냐.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 경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 그 전망치를 보니까 2.9% 원래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가 최근에 2.7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나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흠집이 나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옐런 의장이 내년 6월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실제로는 6월이 아닐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싹 생기면서 그러면 답은 사실은 신흥국이에요. 그동안 내팽개쳤던 신흥국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불안한 거는 오늘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그러게. 맞아요. 신흥국 리스크를 다시 또 많이 안 좋았죠?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입이 가능성이 특히 있어가지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출도 줄었지만은 수출만 줄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네. 변명이 있어요. 작년에 홍콩으로 가는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홍콩으로 가는 수출은 상당 부분이 가짜라는 거죠. 네. 수출 위장한 박수. 수출 대금 위장한 그 핫머니다는 근데 그걸 규제를 시작하니까 이제 못 들어가니까 수출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입이 더 많이 네. 줄었다는 얘기는 네. 교육 자체가 뭔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펀드하고 개인들하고는 네. 아주 기계적으로 1,800 사고 2,000 팔고 1,800 펀드 가입하고 2,000 판매하고 네. 계속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번에도 지금 계속 그 모양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지금 그 환매 물량은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요번에도 그 물량 때문에 2,000 못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규모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일단은 2,000 나오니까 기계적으로 환매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외국인 워낙 사는 거 보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주춤해졌고요. 좀 줄었다고 하긴 예, 하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식시장이 몇 년 동안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펀드가 롱숏 펀드거든요. 네. 그게 가두리 장세에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가두리 장세. 예. 아닙니까? 가두리 양장 가둬놓고.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 같아서 지금. 근데 이제 이 가두리 한쪽이 지금 튀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그러면 숏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론 롱숏 펀드가 대부분 보면 숏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네. 롱이 대부분이고 숏은 살짝인데 네. 이제 포장을 롱숏입니다. 이렇게 하긴 했던 건데 네. 혹시나 이게 이 가두리에 익숙해 있던 그런 그 컨셉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네. 그러면 이제 의외로 상당히 뚫리면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오버슈팅도 갈 수도 있고 외국인도 뭐 최근에 뭐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뭐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이 지금의 상승세가 생각보다는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종목이 외국인이 사는 주식 이런 쪽으로 좀 한정될 근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롱숏이라 그러면 이게 뚫려서 확 가버리면 네. 숏 커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야죠. 또 한 가지 최근에 조금 눈여겨볼 변화가요. 네. 그동안 계속 국내 증시가 이제 1,800, 2,000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이라든가 해외 자산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었어요. 그렇죠. 맞아. 그쪽 비즈니스가 자꾸 커지고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뭐 증권사마다 이제 그런 걸 전담하는 부서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1, 2월 국제 수지를 네. 봐도 해외 증권 투자 엄청 그렇죠.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죠. 엄청나게 네. 많이 나왔죠. 근데 갑자기 이 국내 주식이 2,000 뚫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가 생기면서 그쪽 고객들이 이쪽으로 순식간에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막 이동하는 현상들이 음.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한투는 저기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2천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제한적인 유보적인 입장이죠. 네. 우투는 2천을 넘어서 안착할 것 같다는 게 두 명이 나와서 두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투의 공식 저희 하우스뷰는 일단은 뭐 올해 주식은 일부 리그로 승격한다. 예, 뭐 2천 넘어간 안착하는 걸로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좋을 거냐에 대한 거는 또 다른 그건 또 다른 문제인 얘기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지수는- 자 우리 주식시장은 충분히 봤고 이제 네. 채권시장 좀 이제 채권시장 사실 얘기하려고 얘기하라고 부른 건데 지금 주식시장만 얘기 시켰으니까 이게 네. 굉장히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자 채권시장에 대해서 자 원화 강세면 네.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원화가 1% 하락을 하면 물가가 0.2%인가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네네. 채권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전 박사님하고 좀 의견이 비슷한 게 한은의 경기 전망이 일단은 너무 그러니까 뭐 주식은 갈 수 있지만 채권하고 지금은 딱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펀더멘탈이나 각각의 요인들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펀더멘탈 환경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금리가 지금 상승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화가 지금 강세로 가는 거는 주식시장한테는 뭐 어떻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채권시장 입장에서 보면 경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경쟁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 보면 지금 저는 2분기 물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작년 이맘때가 원달러 환율 한 1,150원, 60원이지 않았나요? 그죠?
지금 작년 이맘때요? 2분기에, 작년 2분기, 2, 4분기. 작년 2분기에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5월부터 5월부터. 네. 예. 왜냐하면 버냉키가 테이퍼링 계획 발표하면서부터 네. 환이 확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160원, 1,150원이었어요. 저렇게까지 갔었죠. 예. 근데 지금은 1,040원이잖아요. 그럼 작년 이맘때보다 2분기에는 100원 이상 싸게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가격만 보면. 반면에 뭐 유가나 뭐 어떤 원자재 가격은 높지 않고. 그러면 안정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가 지금 하는 전망 2.1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당히 택도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이제 왜 물가가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아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자산이 많으세요? 부채가 많으세요? 민감한 질문을 물어보시네요. 아, 민감 아닌가요? 표정으로 제가 대충 어림 잡겠습니다. 그냥 거의 똑같은데요. 아, 그것도 하세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부채가 더 많죠. 아, 그렇죠. 네. 뭐 대부분 그 하우스가 없어요. 없어요? 네. 다행이시네. 나 전세 푸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는 뭔가에 푸어잖아요, 뭔가는. 근데 이게 왜 인플레이션이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디스인플레이션 내지는 디플레이션까지 아니더라도 물가가 안 오르면 결국은 이게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쥐약이거든요. 물가가 올라야 부채가.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화폐 가치가 지금 그렇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오히려 강해지는 거죠. 가계 부채 문제도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은은 저렇게 낙관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으니 그렇게 안 간다면 하는 전망이 틀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빚을 갖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개인적인. 그 채권 부채가 네. 그 가계 부채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동결된 상태에서 물가가 열심히 올라가줘가지고 네. 가계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게 그게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지금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쉬운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네. 어려운 채무자 방법이죠. 입장에서는. 그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쉬운 이제 방법이죠. 저기 정부의 그 정책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지.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 물가는 올라가고 가계 부채는 동결이다. 같이 늘거든.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꼬셔볼 수는 있죠. 아, 정부도 어차피 너도 빚쟁이 아니냐. 그리고 같이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해서 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면 뭐 생각했던 성장률, 생각했던 물가가 오히려 더 나오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뭐 비록 주식이 좀 강해지면 상대 가치 차원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메리트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금리의 하락 압력은 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인하까지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인상의 시기를 상당 기간 뒤로 미루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중의 실세 금리는 상당 기간 그냥 유지될 거다. 그런 거죠? 저희가 보는 이제 시장 금리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조금은 더 하락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어요. 좀 미리 좀 나와서 얘기하지. 근데 나 엊그제 대출 지금 고정금리로 바꿨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 나 세상 완전히 거꾸로 가네. 미치겠네 진짜. 좀 말씀을 좀 위로의 말씀을. 예. 근데 그거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또 우리 많이 일반인들이 보시니까 이제 제가 이쪽 채권 쪽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대출 특히 할 때 고정 대출이 유리해요, 변동 대출이 유리해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변동 대출이 항상 유리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네. 금리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스프레드를 확 그래서 잡아보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 변동 금리가 올라가서 고정 금리에 이르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내가 대출 금리를 얼마에 받으면 내가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프레드가 얼마 변동 금리를 했을 때 얼마였는지 고정 얼마였는지 한번 그 제가 스프레드를 들어봐야 되는데. 변동 금리는 안 물어보고 안 고정 물어봤어요. 금리로.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몇 년 고정? 3년. 3년. 3년 고정 후 변동. 3년이면 변동이 났습니다. 3년 고정 후 변동인데 네. 그럼 변동이 낮다고? 네. 안 움직인다고? 안 움직. 3년 후에 금리 오른다면 그때부터 이제 변동으로 좀 적용되실 것 같은데요. 위로가 빨리 위로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재테크에는 꽝이라니까. 원화 강세 이제 얼마나 오래될 거냐의 문제인데 다시 또 이제 우리 전승지 연구원한테 돌아가서 오늘 모건 스탠리가 950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미치겠어. 지금 항상 자동차 부품주들 들고 있는데 자꾸 왜 솔직히 그래? 항상 그 외국계들은 이렇게 좀 오버하는 일단 경향이 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불러버리네. 부르고 오버예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다행이다. 일단 불러놓고 질러놓고 보더라고요. 예, 질러놓고 맞으면 본다?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이게 말고? 예. 그
경제연구소들 전망하는 스타일하고 증권사들 전망하는 스타일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경제연구소는 튀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증권사는 튀어야 사니까. 튀고 예. 보지. 그래서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맞으면 예, 대박이고. 그렇죠. 가장 먼저 하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거나 맞아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기돼 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물론 속도 조절은 해서 가겠지만은 일단은 계속 매물 소화 과정에서 일단 하락 압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까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그러면 뭐 1,000원 이하는 가능하겠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굿즈 안 본다고? 예, 일단 오.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당국이 일단은 용인해주진 않을 것 같고요. 1,000원까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경상 부분에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아까 해외 투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7년부터 이제 뭐 그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하고 막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게 해외 직접 투자거든요. 지금 2007년부터 그냥 꾸준히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어요. 해외 직접 투자. FDI예요, 예, 그게? 해외에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증권 투자도 지금 간접 이게,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때도 많이 늘어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게 연기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 계획대로라면은 2018년까지 54조 원 정도 이제 그 해외 자산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100억 달러 이상씩은 연금이 돈을 가지고 나갈 거죠. 뭐 그게 연금뿐만 투자 아니라 잘해줘야 될 텐데. 그러게. 부실 투자하지 말고 그러게. 제발. 내 연금도 들어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연금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 투자는 약간 트렌드처럼 될 것 같아요. 일본처럼.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돈이 경상 쪽에서 들어오더라도 자본 쪽에서 나가는 게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0원 밑은 아니지 않을까. 1,000원 이하 환율을 또 보기 조금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우리가 1,000원 이하 환율을 봤던 게 이제 2007년하고 8년 초까지인가요? 예, 그때 뭐 2006년, 예. 키코 때문에 아주 난리 났었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1년에 배 선박 수주를 한 뭐 200억에서 300억 달러 내외로 하다가 2007년하고 2008년에는 700억, 800억 달러씩 네, 수주를 맞아요. 했어요. 그 수주된 금액을 이제 그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조선업체들은 선물 매도를 한 거고 그 선물 매도를 받아줄 때가 은행밖에 없으니까 그 은행은 또 해지하기 위해서 빌려와서 또 달러를 팔고 현물화를 네. 매각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 지금 관점으로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버블이었습니다. 버블. 세계 경제가 투자의 버블을 일으켰고 그 버블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치의 버블을 일으켰는데 그 버블을 만든 환율로 다시 돌아간다.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구자를 볼 것 같아요. 네. 나랑 생각이 제 비슷하네. 신기가 있으니까 뭐 네. 그래도 한번 한번 귀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뭐 예. 특별한 논리는 아닌데 아까 이제 정부 당국자가 문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랑방까지만 들어오길 건데 항상 이 불안당 같은 애들은 안방까지 쳐들어오거든요. 쫓겨날 때 물론 쫓겨나더라고. 시장에서 네.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자를 본다라는 거는 이제 오버슈팅 개념에서 한 번은 볼 때까지는 볼 거다라는 거고. 저는 의미 있게 볼 수 없다고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원화 가치가 보면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시아 통화 중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의 유일한 통화가 원화. 그거는 맞아요. 예. 그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900원대 환율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대부분 말씀하셨죠. 900원대 환율은 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중공업 수주하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량이 좀 과도하게 나와서 만들어낸 환율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뭐 제가 외환점은 아니. 근데 이제 네.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의 환은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었다라는 그거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만 안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생뚱맞게 그때마다 하필이면 북한이 도와줬어요.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갈 법하면 뭐 미사일 쏴주고 뭐 이렇게 그것도 비슷하고. 이게 생각 못했던 리스크가 있었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의미 있게 이 원화의 가치가 더 절상되지 않고 지켰다고 보는데 물론 최근도 그렇긴 하지만 작년도 마찬가지. 요즘 이제 통일 얘기가 언론사라든가 이 일간지 보면은 죄다 다 통일 얘기예요.
그리고 당장 저희도 지금 뭐 통일 관련된 뭐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통일 재원 뭐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무투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났습니다. 지금. 한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준비해? 네. 근데 우리 내일 발표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뭐 물론 통일이 뭐 당면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이런 그 대북 관련된 리스크가 이제는 마침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원화 가치 결상을 방어해주는 그런 이벤트 역할은 못 해주는 거 아니냐. 저희 북한 애들이 뭐 한번 쏘면 네. 그때를 틈타서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더라고. 인제는 안 속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차피 우리 둘 다 이게 참 비슷한 관점은 관점인 것 같아. 나도 붙잡을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실제로 우리 할머님이 식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도 주식은 식기가 왜? 있어. 주식은 왜? 근데 우리 할머님의 식기는 어떤 식기냐면 지름신. 아 지금 지름신. 네, 저도 약간 있어요. 심하게 시켰지. 그랬는데 어쨌든 뭐 나도 구자 한 번은 볼 것 같아. 요것도 그러니까 내년- 의미 있는 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갔다 와야 직성이 풀리는 자,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저기 그거 하시죠. 그냥 내기 얘기하시죠. 만 원씩? 아니 무슨 만 아니 원입니까? 다음번에 뭐 원씩? 국가 경제를 논하는 그런 마당이 무슨 만 원? 10만 원씩? 예.